감사합니다. 소개받은 최임수입니다. 이게 오프라인 강의가 되게 오랜만이어가지고요. 좀 반갑기도 하고, 요즘 항상 모니터 넘어가지고 보다가 항상 허공에 대고 말하는 것 같다고 오늘 들어주시는 분이 계시니까 너무 좋습니다. 제가 35분 그대로 쓰면 되는 거죠? 약간 딜레이가 됐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사실 방금 강의 너무 공감하는 내용 제가 많아가지고, 제 연구할 때의 그 기억들이 많이 떠오르기도 했는데요. 일단 제가 여기 그 책의 표지를 보여드렸는데 제가 이제 그세 명의 공저자가 그 같은 제목의 책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오늘 아까 오셔가지고 사인 받아가시고 그런 분도 계시는데요. 제 파트 얘기를 좀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제 기회가 되시면 제가 오늘 그 시간이 뭐 30분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이 책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지금 강의에서 다 못 해드리기 때문에 기회가 되시면 뭐 책이든 내가 곧 말씀드리겠지만 블로그 같은 것도 있으니까 그런 거 한번 읽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분야를 지금 하고 있고 관련 분야 뭐 스타트업 등등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요. 잡스가 이렇게 두 가지 융합한다고 했듯이 저는 세 가지 융합을 하는 걸 제가 목표로 해왔었고 지금도 이런 분야의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저 스스로는 지금도 연구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뭐 논문을 쓰는 아주 통상적인 연구는 지금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제가 이제 했던 그런 뭐 경험들을 좀 되살려가지고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인데요. 혹시 그 뭐 슬라이드 쉐어에 올라왔던 그런 슬라이드 같은 거 보신 분이 좀 계실 수도 있겠지만 최근에는 뭐 만약에 그 항상 한동안은 그 연초 입학할 때가 되면은 이렇게 막 그 SNS 같은 데 돌고 했는데 지금은 좀 요즘에 별로 안 돌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저는 포항공대를 나왔는데 거기서 이제 졸업하면서 제가 그 페어웰 세미나를 후배들을 위해 가지고 했던 그런 슬라이드가 이제 무심코 그냥 올렸더니 화제가 돼가지고 지금 방금 제가 보니까 한 70만 뷰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돌다가 결국에 여기 세 명이 저희 공저자인데 그 사실 오프라인에서 만나본 적이 몇 번 안 됩니다. 사실은 이게 온라인에서 만나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뭐 이런 글 같은 거 대학원생들을 위해 써보자고 얘기하다가 그게 이제 사실 여기 그 블로그에 저희가 한 3년, 2, 3년 정도 연재를 세 명이 돌아가면서 이제 했던 것 같은데 그게 책으로 나와가지고서 그게 저기 뭐냐 페이스북 페이지도 있고요. 그다음에 책이 나와가지고 이런 것들을 얘기를 조금 가끔씩 이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제 그 보시면 그 제가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조금 해드릴 텐데요. 그럼 너가 이제 뭐 연구의 신이냐, 그럼 너가 연구를 얼마나 잘하길래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딱히 연구를 뭐 잘했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들도 보면 사실은 대학원이라고 하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거쳐 가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하실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인데 이게 이제 뭐 그 선배들이 하실 수도 있고요. 그런 거는 뭐 저희가 조금 대신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이런 뭐 노하우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보면 저도 지금도 이제 이런 것들을 그 지키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그 연구가 잘 됐을 때 제가 뭐 무의식적으로 하던 것들 뭐 그런 것들을 정리해가지고 얘기를 해드리는 뭐 그런 것들입니다. 제가 이제 다양한 글쎄요 이게 뭐 좋게 말하면 다양한 경험이고 나쁘게 말하면 여기저기 막 있었는데요. 보면 제가 사실 연구에도 다 합하면 한 3년 4년 정도 제가 여기 그 서울대학병원하고 의과대학 연구실에 있었는데 보시면 이제 공대도 있었고 의대도 있었고 제가 정진홍 교수님 연구실에 제가 연구교수 했었거든요. 그래서 있었고 아니면 이제 뭐 한국에도 있었고 미국에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이학계, 의학계, 대기업, 병원, 뭐 스타트업 등등 다 뭐 여러 가지 경험이 있는데요. 사실 이런 경험을 해보게 되면 아마 굉장히 달랐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그 연구실 차이일 수도 있겠지만 이제 예를 들면 공대의 연구실하고 의과대학 연구실이 하는 스타일이 연구하는 스타일이 굉장히 달랐었고 한국과 미국의 스타일이 달랐었고 기업과 학계는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여러 가지 경험을 제가 해본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런 얘기를 좀 드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해도 뭐 제 얘기가 다 맞는 건 절대 아니고 그냥 비판적으로 선택적으로 수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사실 오늘 제가 이 얘기를 좀 뺄까 말까 했는데, 왜냐면 오늘 대학원에 들어가신 분들이, 그러니까 대학원 입학 이후의 분들이 다라고 하셔가지고, 학부생들은 안 온다고 했지만, 이 얘기를 조금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윤재현 선생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연구가 너무너무 힘들죠. 저도 굉장히 힘들었고, 제가 인생에서 가장 힘들 때 중에 하나가 연구가 잘 안 되고, 그 연구실에 있을 때였었는데요. 그걸 위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항상 되게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가 대학원을 왜 가려고 하느냐에 대한 이유가 굉장히 명확해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대학원에 계신 분들도 한번 다시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서 대학원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얻고 배우는 그런 과정이긴 하지만 저도 굉장히 많이 배웠고 지금도 이제 지금 뭐 그 데이투데이로
이런 스킬셋 같은 거 지금도 쓰고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쉽지 않은 과정인 거는 아마 지금도 공감하시는 분이 많이 계실 테고 지나온 분들도 다들 공감을 하실 텐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뭐 이런 다양한 이유들 때문에 이제 사실은 이런 걸 대부분 다 경험을 하실 텐데 이 뭐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든 연구가 잘 안 되든 교수님이나 뭐 연구실 멤버가 트러블이 있든 뭐 돈이 재정적으로 힘들어 가지고 뭐 그러하든 등등이 이제 이 어려운 부분인데 저도 뭐 마찬가지였고 지금도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대학원이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 그런 힘든 거기 때문에 이제 이게 최종적으로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는 거냐 그런 거에 대한 이유가 이제 명확해야지만 이런 걸 견딜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른 사람을 설득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 이유로 나만 설득이 되면 됩니다. 그냥 저도 그러한 이유가 좀 있었는데요. 그래서 자기만 굳건하게 설득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유면 되면 되는 것 같고요. 저는 뭐 지금도 사실 이런 그걸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뭐그 본인들은 어떤 이유가 있으신지 자기는 스스로 설득이 가능한지 그런 것들을 한번 질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사라고 하는 건 뭐냐? 제가 이제 디펜스 할 때 이 질문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가 왜 박사를 받을 자격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셔가지고 되게 당황하다가 되게 철학적인 질문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제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것인데요. 박사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면 이제 여기 질문이 있지만 뭐 해당 분야의 모든 걸 알기도 불가능하고 최고 전문의식 이런 거 그냥 요즘에는 특히 이런 첨단 분야일수록 굉장히 지식이 빨리 변하기 때문에 그 아웃 오브 데이트 되게 굉장히 쉽고 뭐 실험 기술이라고 하는 것들은 테크니션 분들이 훨씬 잘하죠. 그리고 뭐 저도 사이언스 퍼스트 오스로 쓴 적이 있습니다만은 2008년이니까 12년 전입니다. 지금 제 CV에 못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흔히 우스갯소리로 논문 같은 건 저기 우유랑 비슷해가지고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썩어서 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뭐 이게 이제 이런 거 등등 해가지고 박사란 게 뭐냐 대체 하게 되면은 저는 이제 여기 그 질문에 대해 가지고 다음 발표에 보시면 독립적인 연구자 그 인디펜던트 리서처 요 표현이 굉장히 저는 좋아하고 중요한 표현이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독립적인 연구자로서 스스로 연구할 준비가 되어 있고 어떤 이제 문제가 주어졌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을 하고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소위 말하는 그 어떤 뭐 문제 해결 능력 그런 것들을 제가 그 뭐 몇 년 동안 대학원을 거치면서 갖추게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답을 드렸더니 이제 맞는지 그 정답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도 제가 가진 답이 뭐 최선의 답이고 어쨌든 저는 박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런 게 결국에 이제 우리가 박사를 통해 가지고 하는 게 아닐까 뭐 그런 건데요. 요거 한번 보실까요? 이게 이제 대학원생으로서 연구를 하는 연구의 주인이 누굴까요? 다 보시면 1번 교수님, 2번 당신 자신, 3번 인류 전체 우리 모두 뭐 이런 건데 사실 보면 저는 당연히 이번 여기 당신 자신이라고 보는데요. 그렇지 않다고 느끼거나 혹은 교수님이 그렇게 냅두지 않은 경우들도 있죠. 저는 의과대학에서 조금 더 그런 경향을 많이 봤던 것 같은데요. 의과대학 연구실이 공대 연구실에 비해 가지고서 하여튼 이제 많은 학생들이 이게 연구가 본인 책임이라는 걸 많이 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 저희 책에도 이제 그 권창현 교수님이 이제 그런 얘기 하셨지만 대학원생이 언제 졸업을 할 수 있냐, 언제 박사를 할 수 있냐고 하면은 결국에 연구 주제를 지도 교수보다 자기가 더 잘 알 때 졸업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당연히 지도 교수님은 뭐 전반적인 큰 그림 잘 아시고 경험도 많고 하지만 이게 이제 물리적으로도 그렇고 그 연구에 고민을 해야 되는 뭐 시간이든 뭐그 여력이든 전반적인 것들이 이제 결국 대학원생 본인이 더 많이 있고 결국에 박사를 받는다는 거는 그 주제에 대해 가지고 세계에서 자기가 제일 잘 안다는 거거든요. 그 논문을 쓴다는 것도 이제 그런 조건을 갖춰야지만 논문이 나가는 거고. 그래서 결국에 뭐 그런 그러니까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이제 향을 해야 한다. 그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지도 교수님의 제 지도 같은 것들도 이제 뭐 지도 교수님이 신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도 교수 뭐 약간 시다바리 교수를 좀 했습니다만은 교수가 대보면 아시겠지만 교수라고 해도 특별히 막 좋아지고 강의 시간이 20분이었군요. 네. 20분 플러스입니다. 45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 예.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 교수가 된다고 해도 갑자기 내가 모든 걸 다 알게 되고 뭐 이런 게 절대 아니기 때문에 교수라고 하는 분도 결국 우리가 앞서가 있는 연구의 선배님이시고 그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자기 의견을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 본인이 그러니까 대학원생이 연구자
독립된 연구자로서 성장하고 싶다면 그거조차도 이제 능동적이고 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오늘 교수님도 많이 오셨는데 이게 쉽지 않겠지만 이제 교수님의 입장에서도 학생들이 저는 마이크로 매니징 하는 분 밑에도 있었고 조금 이제 약간 그 방임하는 분 밑에도 있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방임하는 분 밑에 있었을 때 성장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마이크로 매니징이나 혹은 이제 뭐 이 본인의 방향대로만 하셔야 되는 그런 것은 조금 양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이제 이런 뭐 어떻게 하면 능동적으로 비판적으로 조언을 수용할 수 있냐 본인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제가 되게 좋아하는 퀴즈인데 이게 이제 사실은 제가 연관에 있을 때 보고서 깨닫고 했던 그런 퀴즈인데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랩미팅에서 이제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뭐 랩미팅이 뭔지 아실 테고 학생이 이제 교수님 지난주 실험 해봤더니 결과 데이터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뭘 얘기를 해야 될까 하면요. 이게 A는 이렇게 되죠. 데이터 이렇게 나왔는데 다음 주에 뭐 할까요? 이렇게 하고 B는 이제 예를 들면 데이터가 나왔는데 제 생각에 이 결과가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 다음에는 뭐 이런 옵션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거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거 보시면 딱 답은 나오죠. A보다는 당연히 B가 이제 그 독립적인 연구자로 성장하기 위해 가지고 좋은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A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과학자가 저는 그 연구자라기보다는 그냥 테크니션에 가까운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또 보면 제가 이거를 정말 실제 예시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를 이렇게 하는 걸 제가 그 모 연구실 얘기해버렸는데 하여튼 어, 박사과정 말년차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보고 저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이렇게 제가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근데 주변에 실제로 드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대 박사 뭐 학위를 딱 받는다고 졸업장 받는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A를 하던 사람이 B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특히 우리가 뭐 대학에 남으시든 뭐 기업체에 가시든 어떤 자기 연구팀을 가지고서 PI로서 그러니까 연구를 리드하시고 싶으시면 미리부터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조금 해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박사 취득하면 아까 제가 그 능동적으로 문제 푸는 문제 해결 능력 뭐 이런 거 제가 중요하다 말씀드렸지만 그거 누구도 자기한테 뭘 해라고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뭐 디스커션 해주겠지만 그렇게 이게 A처럼 알려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A라고 얘기를 하면은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교수님이 그럼 너 어떻게 생각해? 하면 이제 모르겠는데요. 하면 이제 그럼 뭐라도 답을 해줘야 되니까 교수님이 그럼 A를 해봐. 그러면 이제 보통 실험을 하면 꽝이 납니다. 그게 디폴트가 그 꽝이어가지고 그럼 이제 이것도 안 되는데요. 그 이제 뭐 할까요? 그럼 그래 그럼 B를 해봐. 그러면 이제 또 안 되죠. 그럼 이제 이게 하루 이틀 지나고 몇 년 지나면 이게 보면 야 나는 교수님 시키는 다 했는데 왜 졸업 안 시켜주냐? 내 졸업 못하는 거 교수님 때문인데 이렇게 이 얘기가 이렇게 나오는 거여 가지고 이렇게 되면 이제 안 된다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사실 이 대학원생 분들이시기 때문에 요것도 제가 뺄까 하다가 조금만 제가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이 지도교수라고 하는 분들의 존재가 어떤 의미냐? 저는 이제 굉장히 사실 뭐 이거 우스갯소리를 하는 거지만 되게 다양한 유형들이 있죠. 저는 이제 지도교수가 단순히 이제 어떤 연구를 지도하는 분이기도 하지만 저는 더 크게 보면 어떤 학문적인 스승이나 인생의 스승, 인생의 선배라고 저는 여기고 있고 특히 이제 그 대학원생이라고 하는 분들이 되게 중간자적인 입장이죠. 학생을 넘어섰는데 완전히 직장인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되게 어중간한 상태에 있는 분들인데 사회에 나와서 처음으로 들어가는 어떤 소사이어티이고 거기서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 지도교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특히 지도교수님을 선택할 때 지도교수님을 잘못 선택하면 정말 지옥을 맛봅니다. 정말로. 이게 저도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상황에 있으면 정말 지옥을 현실에서 맛볼 수 있습니다. 정말로. 아까 이제 윤전 선생님 말씀하실 때도 보면 저도 굉장히 우울했던 적이 있고 대학원생들이 힘들어하는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지도교수님 때문이죠. 그래서 보면 저는 이제 연구실 지도교수 어떻게 고르느냐, 뭐 1번 우선순위대로입니다. 흥미 중요하고 자기 하고 싶은 거 중요하고 그다음에 지도교수, 그다음에 비전이라고 보는데 지도교수에 대해 가지고서도 결국에 이제 어떤 인격적인 측면과 연구 역량적인 측면을 둘 다 나눌 수 있다면은 저는 뭐 서울대, 포항대, 카이스트, 연세대 이렇게 되게 좋은 대학교에 계시는 교수님이면 혹은 뭐 외국에 좋은 대학에 계시는 교수님이면 연구 실력은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인격적인 측면을 더 중요하게 보라고 항상 조언을 많이 드리는데요. 이게 교수님이 계셔가지고 좀, 어떻게 말씀드릴지 좀 애매하지만, 교수가 되기 위해서 그 인격적인 측면을 평가하지 않죠. 교수님들 중에서 굉장히 인격적으로 문제 있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좋아하는 얘기인데, 절대적인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합니다. 연구실이라고 하는 거에서 지도 교수님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대학원생들의 거의 본인들 느끼기에는 인생을 틀어지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왜곡된 관계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시야도 좁아지고 뭐 우울증 걸리고 잘못 선택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학생들은 지도 교수님을 잘 고르셔야 되고, 이미 다들 늦으신 분들이시겠지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도 교수님은 본인이 이제 그렇게 실제 그렇지 않다고 본인이 느낄 수 있겠지만, 학생들이 느끼기에는 그런 절대자라는 로 받아들여진 걸 인지를 하시고, 뭐 그러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아까 이제 거기 뭐냐, 윤지현 선생님 말씀하신 거, 제가 이제 저는 정신과 전문의 아니니까, 제가 전문가 아니지만 제가 한 가지 더 덧붙이고 싶은 게 어떤 게 있냐면, 아까 이제 일단은 힘드시면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어떤 식으로 말씀을 드리냐면, 연구가 인생의 전부가 절대 아니라는 걸 잘 인식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 통계를 보더라도 박사 학위를 따는 거하고 행복하냐? 그리고 돈을 많이 버냐?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예. 박사 한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거 절대 아니고요. 돈을 더 많이 버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제가 연구를 하면서 소위 말하는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한 분을 두 분을 봤습니다. 제 주변에 있다가 뭐 아주 친한 분은 아니었지만, 그 두 분 케이스 모두 지도 교수님과의 관계가 문제였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대학원이라고 하는 되게 작은 소사이어티, 그 연구실 멤버 지도 교수님이 있으면 그 시야가 좁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이제 대학원 밖에 더 넓은 세상이 있고, 대학원을 그만둔다고 해서 인생의 실패자가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는 대학원을 그만두는 것이 인생 전체로 볼 때는 굉장히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내가 더 행복해지고 더 나은 인생을 살고, 뭐 학문적으로는 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어떤 커리어적으로도 보실 때 대학원을 그만두는 것이 결코 나쁜 선택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가 어디까지 버티고 하셔야 되나, 저는 제가 볼 때는 본인이 잘 아실 거예요. 이제는 더 못 버티겠다, 뭐 이만 할 만한 걸 했다, 이런 정도가 되시면 결코 대학원을 그만두는 옵션이 없다는, 그런 옵션이 있다는 것을 잘 인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선택이고, 선택일 수 있고, 주변에도 제가 이제 대학원 중간에 그만두시고 뭐 그 친구들 많이 있는데 굉장히 행복하게 잘 삽니다, 자기 인생들.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덧붙여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다 아실 테고, 지도 교수님들도 보면 김 박사님 요즘에 뭐 잘 아시죠?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을 교수님 본인들이 보시는 거가 이제 되게 고통스러우실 수도 있겠지만, 이제 이런 것들을 보시고 이제 그 대학원생들도 후배들을 위해서 지금 연구실에 계시면 많이 글을 객관적으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교수님들도 본인들을 한번 되돌아보시는 기회를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대학원에 들어오면 이제 어떡하냐? 이게 저도 사실 이런 기분이었었고, 보면 이게 이제 마션의 첫 문장입니다.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이런 느낌이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항상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게 첫 번째 논문 빨리 쓰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식이냐면, 논문을 쓴다고 해서 좋은 연구자가 됐냐? 그 연구가 성공했냐 하는 것은 또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일단 현실적으로 논문을 내는 것으로 그 연구의 성과가 평가가 되고, 또 석사 졸업하려면 논문을 안 쓰면 안 되죠. 그래서 논문을 쓰는 게 이제 우리가 현실적으로 되게 중요한 목적인데, 저는 이 논문을 출판하는 일단 전체 과정을 일찍 경험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보통은 이거 박사 말년차에 하시는데, 저는 이제 되게 운 좋게도 저희 학교는 이제 연구 참여라는 게 있어가지고, 제가 4학년 때부터 연구 참여했었던 것 같은데, 그걸 이제 학부 5학년 때 논문 라이팅 해가지고 서밋하고 이제 리뷰 받아보고 했던 경험들을 제가 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유색을 당하긴 했지만, 그때는 굉장히 고통스러웠는데, 그게 나중에 이제 지나고 보니까 이렇게 이제 연구를 한번 내가 스스로 진행해가지고 마무리를 지어보는 경험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거를 박사 말년차에 하시면 굉장히 곤란해요. 특히 이제 이렇게 첫 번째 논문은 우리가 이제 보통은 나는 첫 방에
큰 걸로 가야지. 난 첫 번째 논문을 네이처에 내야지. 뭐 NEJM 내야지.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보통 연구 경험이 없으면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하는 거는 거의 대부분 불가능하고요. 이게 이제 그 뭐 고기도 먹어본 놈이 잘 먹는다고 이 뭐 방구도 자꾸 깨가 똥이 나오는 것처럼 이제 스몰 샷을 계속 반복하시다 보면 빅샷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이제 요거를 이제 항상 제가 많이 강조를 드리는 것인데요. 이것도 중요한 겁니다. 실험 마무리, 그러니까 연구 마무리하는 거하고 논문 마무리하는 게 실질적으로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데이터 다 뽑고 뭐 했다고 해가지고 이제 딱 나오는 게 아니고, 여기 보시면 이제 보통 이렇게 봅니다. 연구 처음 하시는 분들은 가설 세우고 실험 디자인 해가지고 실험 해가지고 데이터 뽑고 했다. 그럼 이제 다 됐죠? 연구 끝 이렇게 된다고 보실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요. 실제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게 1단계였었고 두 번째로 보면 일단 라이팅, 논문 라이팅을 영어로 일단 해야 되고 피겨도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테이블도 만들고 하는 것이 이제 2단계이고 그 다음에 이제 3단계로 가시면 이제 그 리비전, 그러니까 서브미트 하고서 그 논문을 평가받으면서 이제 이렇게 그 리비전이라고 하는 게 피어 리뷰, 그러니까 심사위원들 심사를 받고서 부족한 거 있으면 이제 보충해가지고 다시 서밋하고 그 과정이 있거든요. 요 2, 3단계가 있다는 거를 이제 일단 연구를 처음 하시면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게 이런 게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거 이제 저 경험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또 굉장히 고통스러웠던 기억 중에 하나가 이거인데 이거 보시면 1, 2, 3단계가 뭐 1단계가 제일 길고 2, 3단계는 길지 않겠지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실제로 보시면 이런 경우 되게 많습니다. 3단계가 무한대로 늘어날 수 있거든요. 순서대로 보시면 이렇게 된 거죠. 자, 서밋 합니다. 에디터가 일단 걸려요. 이게 에디터가 논문의 대장이거든요. 제가 일단 걸으면 그냥 리젝입니다. 바로 리젝입니다. 다시 돌아가죠. 에디터가 오케이, 이 논문은 리뷰 한번 해볼 만 하겠다. 하면 리뷰어한테 갑니다. 보통 한 2명, 3명이 리뷰하거든요. 그럼 리뷰어가 보기에 뭐 리젝하면 또 다시 갑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요게 이제 일단 무한 루프가 하나 있죠. 요 두 가지가. 리뷰어가 이제 좀 나쁘지 않은데 조금 더 리바이즈 해야겠다. 보충 수정 보완해야겠다. 그러면 이제 다시 리비전 오고 다시 우리가 이제 한 두 달 정도 보통 줍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 다시 실험하고 라이팅하고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서밋하면은 요것도 보시면 이제 이론적으로 무한 루프를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무한 루프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해보시면 이게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요 3단계 같은 부분 2, 3단계가 굉장히 길어질 수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그러니까 빨리 한번 경험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게 이게 제가 넘어갔던 것 같은데 논문을 어떻게 작성하느냐, 뭐 수정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사실은 연구의 가치가 완전히 바뀌기도 하고 이거 되게 리비전 하는 것도 되게 테크니컬한 거거든요. 제가 스탠포드 잠깐 있을 때 보면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어 저는 빅가이 랩에 있었는데 그 교수님이 리바이즈 하는 걸 리비전 하는 것도 보면서 굉장히 많은 걸 느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호미로 막을 거를 이게 여러 가지 논리를 이래 가지고 가래로 막을 수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것도 많이 경험해 보시는 거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빨리 경험을 그러니까 해보시는 게 가능하면 뭐 석사 1년 차, 2년 차 때 그런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떻게 효율적으로 일을 할 것이냐, 그 얘기를 제가 해드리면요. 일단은 이제 우리가 멀티태스킹 하는 얘기를 그냥 해드리는 것인데, 우리가 뭐, 연구를 하시면 그 연구가 항상 잘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보통은 한 서너 개, 뭐 두세 개 이렇게 하죠. 반드시 한 개만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 꽉 나면 이제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두세 개 하셔야 되는데, 경험적으로는 한 세 가지 정도까지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거꾸로 했던 것이고, 일을 이제 우리가 패러럴하게 진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순서를 잘 만드느냐, 그거를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이제 저는 일의 속성과 주체를 판단해가지고 결정해보자, 뭐 이런 걸 해보는 것인데, 이것도 퀴즈가 있는데요. 이거 답이 나와버렸네요. 여기 어떤 식이냐면, 요거만 보십시오. 철수가 이제 A랑 B 두 개를 해야 돼요. 그래서 A는 실험 데이터 분석하는 거고, B는 이제 뭔가 코딩 해가지고 이제 프로그램 돌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근데 A는 보면 이제 하루 정도 시간 쓰면은 결과 바로 나옵니다. B는 어떤 거냐면 한 5시간 정도 코딩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 컴퓨터를 이틀 정도 돌리면은 그때 결과가 나옵니다. 그럼 일의 순서를 이제 A, B로 하는 게 좋을까요? B, A로 하는 게 좋을까요? 이거 뭐 아주 간단하죠. A, B로 하면 이거 하루 하고서 그다음에 5시간 프로그램 하고 이틀 놀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근데 반대로 BA 하면 5시간 미리 하고 이거 돌리는 동안에 A를 하면 시간 아낄 수 있죠. 이거 뭐 아주 간단한 예시입니다만 이거 이제 이런 것들을 그냥 잘 조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일의 주체라고 하는 게 이게 뭐 실제 예시인데 다른 사람한테 우리 공동 연구자랑 콜라보레이션 같은 거 하시게 되면 이것도 이제 순서를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건데요.
이런 거죠. 우리가 이게 제 케이스인데 발표 준비도 해야 되고 논문 그림도 그려야 되는데 발표는 제가 직접 해야 되고 한 이틀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피겨 그리는 거는 제 후배 도움 받아야 되는데 제가 한 달 정도 생각해가지고서 얘가 그림 한 일주일 정도 걸릴 것 같다. 그럼 이제 A, B의 순서로 하면 좋을지 B, A를 순서로 하면 좋을지 이거인데 예를 들면 A, B로 한다. 발표 준비 다 해놓고서 그 다음에 부탁하고 그리면 이제 이게 되게 시간 오래 걸리는데 먼저 B로 해가지고 내가 생각 정리해놓고 그다음에 이렇게 위임을 해놓고서 그 다음에 내가 A를 하게 되면은 시간 아낄 수 있죠. 그래서 이게 뭐 되게 단순한 예시인데 현실에서는 이렇게 절대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를 저도 요즘에 항상 생각하면서 이 스케줄을 짜는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얘기가 이제 생각해라는 건데요. 이게 이제 제 오늘 얘기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야, 그럼 뭐 누군 생각이 없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결국에 연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문제를 정의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뭐 그런 거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에 사고를 하는 거죠. 생각을 하는 건데요. 결국에 문제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중요한 게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인데 이게 이제 착각을 많이 하는 게 여기 있죠. 연구실에서 앉아 있는 시간하고 그다음에 일을 하는 시간하고 생각을 하는 시간이 다 같다고 보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다 다릅니다. 어제 한번 오늘 지금 오전 정도에 한번 떠올려 보실까요? 내가 이제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인터넷을 하거나 스마트폰 보거나 뭐 논문을 보거나 어디 뭐 엑셀로 혹은 뭐 코딩을 하거나 뭐 이런 거 하지 않고 온전히 생각만 했던 거가 언제인지 내가 몇 분 생각했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면 별로 없으실 겁니다. 저도 오늘 없었거든요. 떠올려 보면서 이게 이제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연구를 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쫓기죠. 이게 랩 미팅 뭐 이런 미팅도 있고 교수님한테 일단 빨리 뭘 보여드려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항상 다급하고 쫓깁니다. 제가 이렇게 배드 뉴스를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저는 그 연차가 낮을 때는 연차가 올라가면 4시간 좀 생기겠지 했었고 대학원 졸업하면 토닥하면 4시간 좀 생기겠지 했었고 연구교사 하다가 내가 뭐 기업에 가면 좀 4시간 생기겠지 하다가 안 되겠다. 내가 내 회사를 만들어서 내가 대표하면 시간이 생기겠지. 안 그렇습니다. 갈수록 이게 비가역적인 과정이어가지고 갈수록 더 바빠져요. 이게 이제 그래서 어떻게든 시간을 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제 막 이런 막 쫓기듯이 그냥 휩쓸려 가다 보면은 대학원에서 이 한 달 금방 가고 아마 9년 차 분들은 아주 공감을 하실 거예요. 이거 시간 진짜 빨리 가거든요. 가면 갈수록 시간이 더 빨리 갑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냥 휩쓸려 가다 보면은 1년 금방 가고 아니면 전원차 분들 연구실 보시면 어디 뭐 한 거의 10년 다 돼 가시는 분들 계시죠? 그분들이 원해서 그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다 보면 그렇게 됩니다, 정말로. 그냥 휩쓸려 가다 보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절대 그분들을 탓할 게 없고 본인들이 그렇게 안 될 거란 보장도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니까 한 발짝 물러서 가지고 큰 그림을 보려고 의식적으로 노력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지금 우리가 이 프로젝트가 어디에 있는가, 내가 지금 맞는 방향 가고 있는가, 뭐 분석은 제대로 된 큰 그림을 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어, 우리가 의식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 이제 뭐 이런 것들, 이게 데이터가 의미하는 게 뭐냐, 우리가 되게 중요한 거 지금 놓치고 있는 게 아니냐, 우리가 논리를 어떻게 풀어갈까, 이런 것들이 실제 보면 연구의 뭐 아주 현실적으로는 임팩트 팩터를 결정하는데도 사실 큰 영향을 준다고 저는 보고요. 제가 이제 뭐 되게 신생 교수님 연구실도 있었고 되게 빅가이 레벨에 있었는데 저는 이제 빅가이와 뭐 스몰가이의 차이를 어떻게 느꼈냐면 같은 데이터를 보고도 다른 걸 봅니다. 되게 그러면 뭐의 차이냐? 인사이트 차이일 수도 있고 뭐 경험의 차이일 수도 있지만 결국에 이제 우리는 뭐 저는 경험이 없고 뭐 아직 인사이트가 없으니까 열심히 생각을 몰입해서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몰입을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몰입하냐? 몰입 저절로 되는 경우도 있죠. 내가 연구가 너무 잘 되고 이게 절대 항상 그렇지 않지만 연구가 너무 재밌고 너무 잘 되고 그럴 때는 저절로 몰입이 됩니다. 그 굉장히 행복하죠. 그러니까 이제 대학원에서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얘기인데 정말 지옥을 현실에서 맛볼 수도 있고 정말 환희에 찬 연구가 잘 되면 정말 좋습니다. 이게 희열을 맛볼 수 있는 게 연구인데요. 그런 희열에 있을 때는 스스로 몰입을 할 수 있는데 이게 뭐 항상 그렇지 않아가지고 저는 의식적으로 환경을 만들어 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고 지금도 사실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플로우라고 흔히 얘기하죠. 플로우를 잘 타면 어떻게 하느냐? 이건 완전 개인적인 사례입니다. 그래서 뭐 사실은 이제 뭐 예를 들면 지금도 저는 아침에 가능하면 불 끄고 샤워하거든요. 왜 그런지 몰라요. 근데 불 끄고 샤워하면 생각이 잘 됩니다. 뭐 이런 것들, 뭐 아니면 뭐 화장실에 앉아 있을 때, 그다음에 뭐 버스나 기차에 있을 때, 그 뭐 이런 것들, 아니면 뭐 이런 그림 제가 퍼블리시한 연구인데 이거 지하철역에 서 있다가 제가 생각한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 이것도 보시면 지금도 세미나 들으실 때 전원차 때 세미나 어디 뭐그 해외 연자나 아니면 다른 연자분 오시면 그 관객 알바라고 표현하는데 그냥 동원돼 가지고 자리 채우려고 들어간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거 드시면 저 무슨 얘기도 모르겠고 막 떠들고 있으면 제가 제 연구 그냥 혼자 생각하니까 하면은 그때 아이디어 새로운 거 되게 많이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그냥 제 개인적인 경험인데요. 본인들은 이제 어떤 식으로 생각이 잘 낯선 상황과 뭐 시간 같은 것들 잘 떠올려 보시고 그걸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누워서 잠들기 직전 뭐 이게 되게 변태 같지만 지금도 저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거 보시면 이것도 제가 퍼블리시한 저기 데이터인데 그거 사실 정말 꿈에서 나와가지고 했습니다. 이거를 정말로. 아니면 이제 잠자다가 중간에 깨는데 그때 아이디어가 나오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보면 뭐 이런 건 되게 변태 같지만 그 옛날 과학자를 보시면 꿈에서 자기 문제 해결책 발견한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되게 저는 절실했던 것 같고, 연구가 안 되거나 그럴 때, 뭔가 무의식적으로 어떤 걸 활용해 볼 수 있을까? 이런 뭐, 그 연구의 선배님들, 과학자를 보게 되면은 그런 케이스가 없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안 되면 이렇게 해보자. 뭐 이런 것들을,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생각에 대한 건데요. 그 생각을 되게 많이 해보게 되면 본인의 사고 방식에도 패턴이 있다는 걸 아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약간 내가 생각하는 걸 3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아이디어 계속 짜내다 보면은 이게 어떤 일정 패턴의 끝에 가지고 끝에 내가 어떤 아이디어가 나오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내 사고를 막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이게 요즘에 옛날 만화인데 하여튼 뭐 강약 중량약 이런 거 내 사고도 그런 거 패턴을 파악해 보자 이런 건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는 의과대학에서 저널 클럽을 하시는 걸 아주 많이는 못 봤던 것 같고, 혹은 이제 우리가 그 기초 연구 하시는 것만큼 되게 딥하게 저널 클럽을 하는 경우도 많이 못 봤던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대학원 때 어떻게 했냐고 하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연구실 모여가지고서 논문 한 개 가지고 엄청 딥하게 뭐 두세 시간 동안 토론을 합니다. 한 명이 이제 그러니까 논문 좋은 거 하나 갖고 와가지고 발표하게 되면 그렇게 토론을 많이 하거든요. 그게 어떤 식이냐면 저는 이제 그때 하는 게 뭐냐면 논문을 많이 비판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 아이디어가 이런 걸 되게 잘했고 이런 거 못했고, 나였으면 이 연구는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했을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디스커션 해보는 건데, 이런 걸 해보게 되면 이제 그러니까 나중에 제 연구를 바라보는데도 이걸 왜 이렇게 하고 있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왜 이거 안 하고 있냐? 이거 하면 대박인데 왜 이걸 안 하지? 하는 것들을 막 스스로 저도 모르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그런 생각들이. 그럼 이제 그때 그걸 놓치지 않고서 그럼 그거를 하면 되겠네? 이거 내 연구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이제 그 데이터를 만들게 되는 게 제 사고방식의 패턴이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많이 활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연구는 제가 마무리를 못해가지고 퍼블리시 못했습니다만은 이런 데이터들도 그때 이런 사고의 패턴을 통해가지고 했던 뭐 데이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건 코로나 얘기인데요. 사실 뭐 사실 뭐 우리 코로나 블루 이런 것처럼 우울증 같은 것들도 아마 대학원생들한테 더 큰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원래 안 그렇지 않아도 답답한 환경에서 불확실한 상황에 있는 분들인데 코로나 때문에 더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이게 뭐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되게 외국 사이트에서 제가 본 건데요. 코로나라고 한 상황도 우리가 대학원생 혹은 연구원 입장에서 떻게 하면 더 이거를 그래도 그나마 활용을 좀 해볼 수 있을까? 예를 들면 연구실 지금은 뭐 그렇지 않겠지만 뭐 예를 들면 문을 닫은 경우도 있었을 때고 하기 때문에 실험 계획 같은 그 시간을 우리가 실험 계획을 세운다든지 뭐 피겨 같은 것들을 아주 잘 만든다든지 뭐 라이팅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잘 활용해보자 뭐 이런 것들을 제가 한번 그냥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10분 이제 적게 남았는데요. 그 혼자 일하지 말라. 여기는 결국에 이제 어떤 얘기냐면 많은 경우에 뭐 논문을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자가 나랑 지도 교수님 두 명인 경우가 지금은 거의 없죠. 그래서 모든 연구가 많은 어서들과 함께 공동 연구를 해가지고 지금 좋은 연구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러려면 결국에 우리가 콜라보레이션 하는 방법을 배우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콜라보레이션을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뭐냐고 하면은 본인이 뭔가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뭘 할 수 있어야 그 팀이 만들어지고 콜라보레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특기가 뭐냐, 나는 뭘 잘하는 사람이 돼가지고서 이 콜라보레이션에서 어떤 기여를 할 것이냐, 뭐 그런 것들을 많이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저는 항상 이제 진로 얘기할 때 많이 드리는 게지만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내 적성에 맞는 거, 그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 약간 좀 변태 같은 얘기지만 가장 좋은 건 어떤 식이냐면 내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나 연구실 너무 가고 싶다 지금. 나 그 연구실 가는 시간이 너무 아깝다. 빨리 연구실 가서 나 실험해야지. 막 이런 거를 가능하면 그런 쪽으로 고르는 게 좋습니다. 이게 그 얘기를 제가 보면 다른 여러 그 연구자분들 노벨 화학상 그 받으신 분들 한번 얘기할 경우가 있어가지고 무슨 연구 재밌으세요? 그러니까 막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저도 지금은 제가 인생을 나름 나쁘지 않게 살고 있다고 보는 게 지금도 아침에 일어나면 일하고 싶어서 되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뭐 항상 모든 분들이 그럴 수는 없겠지만 가능하면 이제 본인이 좋아하는 거, 그 장기적인 아까 우리가 박사를 왜 할까 하면 그 목적에 맞는 뭔가를 해보시면 좋을 것 생각이 들고요. 이제 저는 남들과 다른 사람, 약간 뭔가 유니크한 그 특기를 갖추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뭐 기업도 그렇지만 개인들도 우리가 대체 가능한 사람이 되면 안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그게 이제 뭐 그런 것들 많이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혼자서 일하지 말고 이게 저희 지도 교수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인데 그 두 명이서 논문 한 개씩 쓰지 말고 두 명이서 논문 뭐 두 개, 세 개 써라 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네, 아까 10분이었는데 또 10분 남았네요. 네, 그,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서로 같이 일을 해보시는 거를 많이 해보시라는 거고, 저는 이게 이제 보면 이런 얘기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구실에서 멤버들이 있으면 보통 알거든요. 얘는 뭘 잘하고 나는 뭘 잘하고 이게 있으면 내가 잘하는 거는 다른 연구자 거를 내가 많이 도와주려고 노력하시고 뭔가 상대방이 잘하는 게 있으면 내가 하는 것 중에 그걸 좀 맡겨보고 이렇게 이제 돌아가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이제 그 어떤 식이냐면 요거죠. 저는 프로페셔널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뭐냐? 기브 앤 테이크라고 봅니다. 그럼 기브 앤 테이크가 뭐냐? 이번에는 내가 더 도와줬으니까 다음엔 니도 도와줘야지. 이게 아니고요. 이렇게 뭘 줬으니까 나도 줘야 돼. 이게 아니고, 먼저 이렇게 기부하려고 하는 상대방이 필요한 게 없냐. 내가 뭐 도와줄 수 있는 게 없냐라고 항상 고민하시면서 하는 게 이제 저는 기브 앤 테이크 기본 원칙이라고 보고, 그게 이제 우리가 한 연구실 혹은 한 그 조직에서 서로 도와주려고 노력하는 그 조직이 되면은 결국에 모두가 기부하면 모두가 테이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게 너무 이상적인 얘기일 수도 있지만 저는 이런 연구실에 있어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연구실 어떻게 만드느냐? 저는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 게 지도 교수님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 그때 연구실도 보면 지도 교수님이 항상 그런 걸 많이 강조하셨었고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도 그런 분위기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어, 그런 것들을 많이 강조를 해드리고 싶고 이게 또 보시면 이게 이제 사실 좋은 연구자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좋은 인간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좋은 인간이 되면은 좋은 연구자가 되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필요 조건이죠. 충분 조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게 특히 이제 뭔가 같이 일해보고 싶은 사람이어야지만 좋은 콜라보레이터가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근데 더 반대 뭐 이렇게 평판이 안 좋고 뭐 이상한 얘기 많고 남의 실적 가로채고 그냥 성격이 안 좋고 뭐 또라이 이런 사람들 실제 있죠 많이 주변에 그런 분들은 보면 이제 아무리 실력이 좋다고 해도 그 좋은 콜라보레이터 생기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좋은 인간이 되자 뭐 이런 거 레퓨테이션 관리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해보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이걸 되게 프랙티컬한 건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아까 우리가 이제 연구실에 있을 때 누가 뭘 잘하면 이거 좀 일을 맡겨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거 왜 맡기느냐? 너를 부려먹는 게 아니고 이걸 이제 우리가 같이 연구해가지고 과실을 같이 나눠 먹는 거다. 이거를 처음부터 명확히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게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제 뭐 선배가 후배한테 시키면 나 부려먹는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있고 이거 이제 사소하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 슬라이드를 만들고서도 이거 까먹어가지고 한번 되게 고초를 겪은 적이 있는데 이게 뭐 랩미팅이든 학회든 발표하실 때는 도움 주신 분들 애크놀러지먼트를 꼭 해야 됩니다. 이 아이디어 누가 주신 거고 이 실험을 누가 도와주신 거고 이런 것도 되고요. 이게 보통은 이제 마지막 장에 쫙 그냥 보여주거든요. 연구실 멤버들 쫙 보여주면서 저는 그거보다는 오히려 이제 각 슬라이드 데이터 나올 때
요거는 이제 누가 도와주신 거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이거를 이제 왜 안 하냐면 이게 뭐 내가 다 가로채야지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저도 이제 그랬지만 뭐 이거 뭐 우리 다 알고 지내고 뭐 다 저번 연구실인데 뭐 다 알잖아 이거 말 안 해도 이렇게 하면 이제 오해가 쌓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내가 말 안 해도 다들 알겠지 하고 넘어가면 오해 사고 저도 그거 가지고 엄청 고초를 크게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건 제가 시간 때문에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하여튼 뭐 이메일 빨리 해주고 콜라보레이션 할 때 상대방의 시간이나 노력 같은 거 존중해주고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넘어갈게요. 요 얘기를 제가 또 드리고 싶은데, 요거는 이제 5년차 분들에 대해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저는 이제 저는 대학원 때 연구실 2개 있었거든요. 제가 뭐 학대강 과정 이런 거여가지고. 그래서 그때는 그 연구실이 처음 생긴 연구실이었어요. 한 연구실이. 그 교수님이 미국에서 포다 끝나시고 갓 들어오셔가지고, 처음에 막 뭐 연구실 세팅하고 다 처음 했었는데, 그때 되게, 아쉬웠던 게 뭐냐면 선배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러니까 선배가 되면은 후배들을 글쎄요, 그러니까 이끌어 줄 수 있는 저는 역사적인 의무가 생긴다. 그 학술적인 커뮤니티에서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생긴다고 이제 보는데요.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그 선배가 되면은 그러니까 본인이 후배일 때 선배가 나 이런 거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거를 이제 후배한테 해주면 됩니다. 뭐 황금률 뭐 이런 건데 이제 이게 프랙티컬한 이슈일 수도 있는 것이 보통 이제 내가 박사 따고 뭐 부탁 조금 있다가 떠나면은 내가 하던 거 연구 데이터 같은 거 다 못 가져갈 수도 있거든요. 뭐 이런 프로젝트 같은 것들이 내가 나가고 이게 끝나버리면 뭐 나도 이제 뭐 별로 안 좋고 후배들도 뭔가 이제 이게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아카데미아에서는 어떤 연구실 출신이라고 하는 거를 되게 거의 뭐 저도 그렇고 평생 동안 따라다닙니다. 그게 그 엄마 아빠랑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디 랩 출신이라는 거를 특히 국내에 있으면 다 알게 되는데 대가의 랩의 출신이면 모두가 되게 뭐 예를 들면 노벨상 받은 연구실 출신이에요. 그러면 다들 알거든요. 근데 그 노벨상 받은 분들은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노벨상 받았는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분도 처음에 그러니까 뭐 라이징 스타 그 후보 연구자일 때가 있었고 이 연구자들이 이제 뭐 대학원생이든 포닥들이 연구를 같이 잘 하면서 그 빛가이를 만들어 준 거거든요. 결국에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 연구도 그냥 이제 끊겨버리는 것이 아니고 계속 이제 어떤 특정 주제라고 하는 것이 계속 발전되어 가가지고 그 연구실 큰 주제가 되면 결국에 우리 교수님 대가로 만들어 드리고 저도 대가를 출신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큰 맥락을 좀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뭐 이건 뭐 제 자랑이기도 한데 아까 제가 이제 우리가 서로 네가 잘하면은 얘 주고 내가 잘하면 받아오고 둘 다 잘할 수 있으면 제가 어떻게 하냐고 하면 후배한테 기회를 주는 게 좋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어떤 식이냐면 성규라는 친구가 학부생 시절이었는데 연구참여로 제가 제 연구실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뭐 지도했었는데 이제 뭐 이런 거 뭐 저도 할 수 있지만 이거 네가 좀 해봐라 이거죠. 그래서 제가 되게 많은 기회를 나름 줬더니 제 예상보다는 이제 훨씬 더 잘 해온 거예요. 그래서 이놈이 이제 이게 너무 잘해가지고 임팩트 팩터를 올려버렸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저랑 이제 그 친구가 코퍼스트가 됐거든요, 그 논문에는. 그래서 학부생이 NAR이라고 하는 논문을 썼는데 당신은 임팩트 팩터 7점이었는데 그때 학부생이 코퍼스트로 실점짜리 논문을 쓴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얘는 이제 반대로 생각해 보면 얘는 이제 그럼 이걸로 끝일까 하면 그런 게 아니고 연구자로서 인생을 시작하는 초반에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받은 걸 또 주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저는 좀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보고 싶어가지고 이런 것들을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좀 해보면요. 제가 시간을 거의 다 쓴 것 같은데 저는 좋은 과학자, 좋은 연구자가 된다고 하는 거는 종합예술가가 되는 거와 비슷하다고 이제 봅니다. 그래서 이게 일단 실험을 잘 해야 되고, 논문 쓰려면 글도 잘 써야 되고, 피규어 그리는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림도 잘 그려야 되고, 발표도 이렇게 학술대 학회 같은 거 하면 뭐 포스터 발표하든, 이렇게 수업을 하든 발표도 잘 해야 되고, 그리고 연구하려면 팀을 이뤄야 되니까 다른 사람들 일도 같이 잘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뭐 PI가 되려면 되게 리더십 같은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 관리하는 거 등등 해가지고 이런 거 다 해야지만 이제 좋은 연구자 사실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되게 어려운 얘기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연구만 잘한다고 해가지고 좋은 과학자 되는 거 아니기 때문에 뭔가 다방면에 걸친 어떤 종합적이고 균형적인 능력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근데 되게 굿뉴스는 뭐냐면 이거 다 갖춰야지만 졸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 대학원생 때 이걸 다 갖추기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이런 것들은 이제 평생에 걸쳐 가지고 진행되는 과정이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방향성이 필요하다는 걸 인지를 하시고 우리가 이제 대학원생 때도 이런 방향으로 발전하시려는 노력을 하시고 또 이제 박사를 따시고 또 이런 뭐 독립적 연구자가 됐을 때에도 이게 결코 완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지금 그렇고 우리가 평생에 이런 방향으로 한번 좋은 연구자가 되도록 추구를 해보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강의는 여기까지이고요. 제가 네 질의응답 일단 네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